홍대용, 박지원과 함께 북학파를 이끌었으며 과학기술을 통해 조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은 홍대용의 빈소에서 술이 곤드레가 되어 있었다. 박지원은 통곡하다가도 술사발을 당겨 마셔대곤 했다. 이런 그에게 망인의 묘지명을 써달라는 상조의 부탁을 받았다. 그는 붓을 들어 써 갈게 되었다. 아, 슬프다. 덕보는 홍대용의 자입니다. 덕보는 툭 트이고 민첩하며 겸손하고 아담하며 식견이 원대하고 사물의 이해가 정밀하며 일찍이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하여 그의 학설이 오묘하고 깊었다. 이렇게 홍대용의 행적을 써내려갔는데 이 글이 천하의 명문으로 꼽히는 것이다. 평소의 직위에 대한 행적을 썼으니 심정에서 우러나온 글이 되었으리라. 그런데 위의 글 속에 박지원이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홍대용의 과학사상이요 그 중에서도 지구의 자전설이다. 홍대용이 주장한 자전설을 박지원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설이 홍대용의 독창설임을 강조한 것이다. 홍대용은 호가 담원으로 청주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나주 목사로 오래 근무한 관계로 그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나주 근방에서 보냈다. 나주 근방의 동복에는 천문학자인 나경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나경진을 찾아가 그 집에 만들어둔 천문기구인 혼천이와 자명시계인 후종을 보았다. 담원은 매일 그 집에 가서 위의 기구들의 원리는 물론 그 만드는 법과 이용법을 배웠다. 이들 기구를 얻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여 골몰이 천문학에 심취하였다. 그리고 청주 그의 본가에 사설 천문대인 용천각을 짓고 이들 기구를 보관하였고 이어 더욱 열심히 천문학에 빠져들었다. 그는 종래의 서적을 검토하고 이들 기구를 이용하여 천체를 관찰하였다. 그가 끝내 얻어낸 결론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이다. 이 설은 실로 그의 오랜 탐구와 면밀한 관찰에서 나왔다. 1765년 작은아버지 홍억이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갈 적에 군관이라는 신복군의 직책을 자청하여 따라갔다. 그리고 청나라의 과학자들을 만나 지구의 자전설을 설명하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담헌에게서 그 이론을 듣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이리하여 담헌의 지구 자전설은 중국에까지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박지원과 같은 직위들이나 귀를 기울이고 알아주었을 뿐 조정 대신들은 관심조차 두지 아니했다. 지구가 돌면 어쨌다는 거냐? 라거나 천원지방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뜻입니다. 천원지방은 망고의 진리인데 한낱 괴담이라고 욕질만을 했을 뿐이다. 진리를 찾는 자는 예나 이제나 외로운 법. 그러나 담헌은 이런 세로내는 아랑곳 없이 과학 탐구에 생애를 바쳤던 것이다. 담헌은 혁혁한 문부를 자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한때 부모의 권유로 몇 번 과거를 보았으나 번번이 낙방하였다. 도통 과거 공부에는 뜻이 없었고 과학에 관한 서적만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를 지냈고 할아버지가 대사관을 지낸 공로에 힘입어 엄직으로 성공감 감력을 얻었고 이어 사헌부 감찰 같은 벼슬을 얻기도 했다. 그가 북경에 갔을 적에 유리창을 들러 유리창은 과학기재나 책, 골동품 등을 파는 백화점과 같은 곳입니다. 유리창을 들러 열심히 새로운 기구들을 관찰하였다. 그가 이곳에서 많은 흥미를 느끼며 관찰하자 중국의 지식인들인 엄성, 반정균 같은 인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래야 이들은 서로 자연스레 어울려 필담을 주고받았고 몰래 유리창 옆의 전당에 있는 엄성 등의 집으로 몰려가 밤새는 줄 모르며 학문과 문학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적어도 담헌이 북경에 있어 몇 달 동안 이들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담헌이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눌 적에는 어찌나 서로 정이 들었던지 얼싸안고 서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박지원이 담헌보다 늦게 북경에 갈 적에 담헌은 박지원을 이들에게 소개하는 편지를 써주었다. 그리하여 서로 친구들을 소개한 탓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엄성이 먼저 죽자 그의 친구 반정균은 조선의 담헌에게 부고를 하였다. 담헌이 죽자 박지원은 또 반정균 등에게 부고를 하였다. 죽음 뒤에도 이렇게 나라를 넘나드는 우정은 끊어질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토록 우정이 돈독했던가? 바로 시대의 모순을 서로 겪으면서 모두 개혁 의지에 불타있던 지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담헌은 북경에 다녀와서 새로운 일을 벌였다.
담은은 고국에 돌아와 중국의 벗들과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연기라는 이름으로 책을 지었다. 또 회우록을 담은이 기록하여 책으로 묵자 박지원은 그 서문을 써서 이들의 사귐을 기렸다. 담은은 북경의 과학기술을 탑골 박지원의 사랑채에 모인 젊은 엘리트들 곧 이덕무, 박제가, 이서구, 유덕공 등에게 일러주었고 이 과학기술을 통해 조선의 발전을 기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북학파의 모임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아무튼 담은은 청주 수동에 내려가 기하학의 원리를 적은 주해수용을 완성하였고 또 현실개혁 방안을 담은 임하경륜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때쯤에는 자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이론을 체계화시켜 그의 과학사상은 완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담은은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나이는 70이 되어 있었는데 조석 끼니조차 제대로 봉양하지 못할 처지였다. 이때 담은에게 동궁을 가르치는 시직이라는 벼슬이 내려지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의 심경을 그 자신은 뒷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다 하고 토로했다. 어쨌든 그는 이어 태인 현감과 영청 군수 같은 고을원이 되어 일선 행정을 몸소 시행해 보았다. 그는 현실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명분을 중히 여기어 양반 붙이는 빌어먹게 되어도 팔짱 끼고 편안히 앉아서 보삽도 잡지 아니하며 더러 실에 힘써 부지런히 일하거나 비천한 일 따위를 달게 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모두 비웃고 천대하여 종처럼 본다. 이 까닭에 놀고 먹는 자가 많고 생산하는 자는 적다. 마땅히 법을 엄하게 세워 사민에 속하지 않고 놀며 입고 놀며 먹는 자는 관에서 형벌로 다스려야 하며 재주 있고 학문이 있으면 농사꾼이나 장사체의 자식이 벼슬 자리에 앉아도 참남됨이 없고 재주 없고 학문이 없으면 높은 벼슬아치의 자식을 하인으로 돌려도 한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 그는 고을 원노릇을 하면서 실천에 옮겨보려 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실망만을 거듭했다. 또 그가 한때 가르치던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권신 홍구경의 바로도 목격했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핑계로 벼슬살이에서 물러나왔다. 10년 남짓 외도를 한 셈이다. 담은은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 청주로 돌아왔고 다시 못다한 과학기술의 저술에 몰두하려는 결심도 섰다.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수명을 더 주지 아니했다. 벼슬살이에서 물러난 지 1년도 못 되어 그는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다. 이어 유언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죽음을 들은 박지원이 한 걸음에 청주로 달려간 것이다. 홍대용과 박지원은 북학파를 이끈 인물로 역사에서는 꼽는다. 그들의 현실개혁 의지는 같았지만 추구한 방법은 달랐다. 박지원은 문학과 상공업의 장려로 홍대용은 과학기술의 보급으로 그들의 뜻을 펴려 했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홍대용은 특이한 존재였던 것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과학기술은 뛰어난 면이 많았지만 공리, 공담에 빠진 유학자들은 과학사상을 늘 전시하여 왔기에 발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홍대용은 철저하게 이를 추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에 찬란한 빛을 던진 것이다. 특히 그의 기하학은 지극히 실용적인 것으로 토지의 청량에 적절히 이용하는 이론이었다. 그가 그렇게도 심의를 기울여 완성한 주해 수용이 별로 현실에 적용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그의 사상은 바로 후배들 곧 박제가, 이덕무 등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후배들 손에 의해 그의 사상은 더욱 빛을 발했고 후기에 와서 개화 사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그의 사상은 담헌서라는 책명으로 담아져 정신적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